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기자회견장도 아니고 성토장도 아닙니다. 엄연한 인사청문회장입니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책을 검증하고 또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궁금하거나 만약에 따질 게 있으면 인신공격이 아니라 묻고 후보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고 그리고 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은희 간사께서 청문회 시작도 전에 사퇴하라, 또 그 전에 후보자를 모욕하는 피켓팅을 하고 청문회장을 정쟁장으로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청문회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일생, 삶을 한두 가지 잣대로 재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렇게 다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청문회장에서 마련이 돼가지고 후보자의 정책 역량, 도덕성,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소명하라고 마련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그동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숱하게 정치적 부침을 겪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중요합니다. 인사검증을 넘어가지고 여가부가 청소년 가족부로 또 변하고 존재 그 이유, 역할 책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청문회 시작도 전에 후보자를 공격하고 음해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또 청문회장을 분위기를 흐트리는 피켓팅 바로 철거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후보자님한테 지명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그 한지아 의원님이 한번 질의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스쿨존 위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들어온 이후 지난 5년간 관용차 및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를 비롯한 어떤 차도 직접 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관련해서 과태료 납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용차 관련해서는 의원실이 실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 준비를 하면서 과태료가 미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주셨던 말씀 중에서 46, 27이라는 그런 숫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그 사직을 했던 27명 중에서도 시의원 출마를 위해서 사직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대체 인력이 들어왔을 때 또 퇴직을 하는 그런 것도 카운트가 됩니다. 또한 다른 의원실로 지금 존경하는 최현일 위원님 의원실에도 저희 직원이었던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한 곳도 많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후보자가 갖는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정도 얘기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한다고 나름은 생각을 합니다. 국회 지금 이제 재선이신데 국회 이제 보건복지나 여러 상임위 계시면서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보람찬 성과로 생각한다 하나는 뭘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아이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을 하면서 입법권이 참 무섭기도 하고 보람차기도 함을 느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자립을
입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그런데 법안 개정을 통해서 24세로 상향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사실은 기금화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복권기금이 있었고 그리고 범피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 관련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안을 개정해서 기금을 일원화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관련돼서 법안 발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 보람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의 강점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발달 장애 자녀를 이제 둔 부모로서의 다져온 내적 강인함이고요. 또 하나가 일머리를 아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점이 일 잘하는 정부입니다. 일머리를 아는 정책 추진자를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후보께서 이제 자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딸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품은 존재라고도 이렇게 했고, 후보자의 시작이자 전무이자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딸에 대한 깊은 사랑, 내면적인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표현을 하신 게? 네. 일단, 예, 그렇게,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보면 이제 발달 장애를 포함해서 장애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그분들의 부모님을 만나볼 기회가 많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양육의 모든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국가, 권력, 편견과 싸우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만나면 저는 강인한 투사의 면모를 느낍니다. 후보께서 이제 2006년도에 3살 박이 발달장애 딸을 데리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선택에는 단순한 학업이나 커리어가 아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편견이 아닌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후보께서 정치의 길을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란 결국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문 요청서에 보니까 후보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성, 가족 등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 그리고 전문가로서 높은 역량을 갖췄다라고 했는데 저는 후보자가 갖는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로서의 삶에서 우러나온 그 시간성에 담은 게 내면의 강인함 그리고 삶의 현장 태어났던 이 정책 추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엔 복지 간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사회적 갈등이 참여한 국민연금 개업을 논의를 간사로 이끌었죠. 네, 그랬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47년 만에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죠. 네, 그랬습니다.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극찬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향후에 장애인 그리고 청년, 가족,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또 후보께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4번 받고 또 당에서 대변인 하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정에 맞서 단호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을 했습니다. 그 강단 있고 뚝심 있는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한 그 여정, 리더십이 아마 여가부의 그 혼돈, 여가부의 어려움을 형편이고 가족들 이렇게 이상을 세우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위원님,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 여가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 그 여가부가 네, 위원님. 지금 출범한 지 24년 됐죠?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탄생되고 그 이후로 노무현 정부 때 여가부 확대 개편되고 이명박 정부 때 축소됐다가 다시 여가부로 확대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게 윤석열 정부 때 아주 심각해졌죠.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현재 여가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이유는 폐지가 되는 부처에서
지난 3년간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적폐적인 어떤 그 정치 행태를 보이는데 그 중에 여가부 폐지 이런 거를 했던 거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후보 시절에 여가부 폐지 7글자 공약 올리고 첫 업무 보고 때 부처 폐지 지시라고 그 외 장관이 1년이 넘게 공석 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해체하겠다는 의도로 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 가족정책은 복지부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이준석 그 당시 당대표 그 당시 또 이번에 출마했는데 1호 공약이 또 여가부 폐지였습니다. 후보자님, 여가부가 이렇게 일부 정치권의 입맛대로 흔들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여가부 폐지 주장까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치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불평등을 공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젠더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사회가 양극화 되어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일지라 하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치권이라면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겠구나, 더 확대하자, 더 갈라치자, 그렇게 해서 표를 하나라도 더 가져와 보자. 그것은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여가부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등 청소년 가족정책 등 이런 정책과 여성아동 폭력 피해 예방 등에서 국가 돌봄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인원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너무 작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처입니다. 이처럼 작은 조직에 무거운 책임을 맡기고 있는데 정작 정책 조정 권한을 주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여가부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지금 한계라고 봅니다. 향후에 그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정책적 주도성, 부처 간의 조율, 존재감 이걸 제대로 보여준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만의 어떤 비책 지금 있으신가요?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정책 조정 권한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와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 정책 조정 권한을 제안한다는 것은 여가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 기획과 조정은 타 부처에서 나오고 그리고 여가부는 여러 가지 전달 체계를 통해 가지고 정책을 수행만 하라고 하는 것은 여가부 공무원들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저는 업무 효율성도 굉장히 떨어뜨리고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점점 없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보호복지위 간사 등 여러 가지 이제 재선을 하면서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여가부를 진짜 작지만 강한 부처로 또 성평등 가족부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실에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모든 성별 가족 구성원, 청년, 사회적 약자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인권과 돌봄의 관점을 제도화하겠다는 선언인데,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남성들이 느끼는 부분적 약차별도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혹시 성평등 가족부 개편할 때 역차별 해소, 특히 일부 남성의 권익보호 문제에 대한 기능도 확대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 더 나아가 그럴 경우에 여성 정책 기능이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성단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십니까? 여성단체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 치킨 게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A라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B라는 정책의 파해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책적 기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치킨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고 A라는 정책도 실행할 수 있고 그리고 B라는 정책 또한 실행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한테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뭐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자료 제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뭐 몇몇 이제 청문회를 겪어본 바에 의하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출률이 87%에 육박하잖아요. 또 후보자가 동의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해서 한 게 17%,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 전에 과거 그 윤석열 정부 때 한덕수 총리나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 총리 같은 20%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때 여성부 장관 같은 경우도 30%대 자료 제출.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지금 자료 제출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개인정보 보호, 인사청문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가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그리고 자료 제출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 인사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제출해야 되는 자료를 또 제출 안 했는데 후보는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자료를 냈다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자료 제출을 하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후보자가 정책적인 능력이나 또 이런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검증하는 데 쓰는데, 오늘 뭐 그 전에도 봤지만 충분히 후보자는 국회에서 또 청문 과정에서 봤을 때 충분히 넘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료 제출 가지고 또 기존의 어떤 선례가 과거 제출 선례에 어긋날 정도의 과도한 정치적 공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서명 의원이 막 선거법 얘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부주의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선관위가 2020년도 7월 30일 정도에 후보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더라고요. 네, 서면 공고 조치 받은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대한 위법이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는 선관위에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안 했다는 것은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아까 선거법 운운하면서 얘기한 거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이제 위장전이 문제인데, 아까 후보가 말했듯이 발달장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광화문과 강서를 왔다 갔다 했고, 중요한 거는 후보자죠. 후보자 본인이 강서구에 계속 거주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러한 자녀의 어떤 특수한 어떤 환경, 가정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걸 몰아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께서 여러 가지 그걸 해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인 공방을 하고 휘잡하는 것은 오늘 청문회 취지에 전혀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이제 선한 정치에 힘을 믿는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 선한 정치의 힘이라는 게 내가 낸 세금이 사회적 약자의 삶을 바꾼다든가, 내가 동의한 정책이 아픈 사람의 삶을 바꾼다든가 하는 행복감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네. 네. 선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선한 행정도 가능하겠죠. 제게 행정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기부나 봉사 같은 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익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입법으로 국회 의정 대상을 매년 받았네요. 4번. 4번 받았습니다. 예, 네. 4차례 받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입법 정책 이런 것보다도 더 인상이 깊은 게 이제 후보자의 기부나 봉사입니다. 그 의정 대상
수상 때 받았던 상금을 매번 다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안과 관련된 단체, 뭐 어린이 재활병원, 자립준비 청년 사회적 기업, 점자도서관, 그리고 최근에는 간호법 제정하고 나서 설옥도 병원에 기부를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입법 권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 입법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거운지 절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련 법안은 제가 기부를 했던 그런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입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수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상금은 제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되어주었던 그 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민주당 최고위 선거에서 낙선하고 나서 베이브 박스에 또 기부를 하고요. 또 폐지를 줬다가 외제차를 긁은 어르신 벌금을 또 대납한 적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이렇게 본인이 우러난 어떤 입법과 선행, 기부 봉사를 했습니다. 선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 자세를 보였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선한 행정이 저는 다른 말로 적극 행정이라고 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없어도 국민이 겪는 문제 해결,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평소에 보여주신 그 소신대로 국민이 어려움에 처할 때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게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데요. 향후에 장관이 되실 텐데 선한 행정 차원에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 어떤 일을 최우선적으로 관심 있게 생각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제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산 화재 참사의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던 그런 아이돌 보미 서비스 관련해서 우선 좀 살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크게는 사실은 국민들께 행정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 신청주의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막 애써 뒤지지 않아도 내 옆에 행정이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그 면을 조금 풀어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위원님.